정리하이. 자, 정규제 TV의 자유인의 서재. 오늘은 양평 리조트, 셀라 리조트 출장편입니다. 출장편입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하는 대학생 아카데미 연수원입니다. 연수생들도 나중에 좀 비춰주세요. 예쁜 얼굴도 좀 비춰주시고. 저녁 식사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 집 식사 별로예요. 별로였지? 그럼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배를 고프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배를 좀 골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오늘 이영조 교수님 모시고 자유인의 서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지난번에 우리 뭐 했었죠? 지난번에 슈페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가지고 했었죠. 그 순서가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아니었어요? 책 제목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책은 무엇이었는지 조금 요약을 다시 좀 해주시죠. 네, 그 책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의 동력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자본주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슈페트의 표현을 빌면 이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슈페트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좀 다른 거고, 오히려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조직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제 행위에 대해서 국가 개입이 심해지는 그런 그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주의하고 슈페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다르다는 것은 흔히 이제 사회주의라 그러면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슈페트의 경우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 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지식인이나 아니면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 세력들을 어떻게 적절히 이제 틀 안에 가두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공공분, 그러니까 국가가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슈페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 그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는 특성이 있나요? 그 자체가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자본주의가 이제 그 성공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그 보호벽들을 자본주의가 스스로 이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자체도 성격이 변하면서 그 과거의 그 개인 기업가형 그 자본주의에서 법인형 자본주의가 되면서 앙트프로너십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위험 요소는 그 자본주의의 문화적인 보호벽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적인 지식인을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많이 길러낸다는 거죠. 예. 강남 좌파들을 만들어.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런 인간들이 나오죠? 글쎄요, 그 자기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뭐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데 가서 살지 않으니까 자기는 예외로 쳐놓고 띄워놓고 생각하니까 뭐 괜히 이상론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 사실 평등 입장만 유지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 체제 안에서 살겠다든가 그런 걸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는 언제나 그 구배자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겪지 않으니까 사실 혜택을 보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 체제가 좋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체제 안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체제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언제나 동떨어진 인간, 제3의 인간, 자기는 그 사회의 그 바깥에
혹은 사회 위에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슈페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아니 거꾸로군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꽤 무거운 책이었어요. 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이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요즘 사람들 같으면 한 10권, 20권의 책을 쓸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들고 나오신 책이 직접 옛날에 보신 원서였는데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제 기억에는 뭐 70년, 77년인가요? 77년에 직접 보시던 책. 예. 예. 나중에가 낡아서 그저 누런 색임이 되었다. 오늘 책은 어떤 책입니까? 글쎄 오늘은 그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눈으로 본 세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책 구경합니다. 21,000원 제가 어제 샀습니다. 왜 샀느냐? 원래 그 책은 유목민이 본 세계사에서 1999년에 나오는데 이거는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책이 없어져가지고 애고 사오라고 했더니 21,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97년에 나왔던 유목민이 본 세계사라는 책, 일본에서 97년에 나왔는데 이 책의 개정 증보판이 나왔고 그것을 다시 새로 번역해서 좀 번역도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서 나온 게 이 책입니다. 왜 이 책을 선택하셔서 실제로 그 유목 노마디즘이다 유목의 역사가 어떻다 대륙의 깃발을 날리고 이런 류의 유목을 키워드로 해서 책을 찾아보면 아마 국내 번역되어 있는 책이나 국내 저작물만 하더라도 다 합치면 한 500권 넘지 않나요? 글쎄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좋게 몇십 권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책 중에서 사실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이 책이 말하자면 국내 유목 노마디즘의 무슨 열풍의 원조 비슷한 책이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이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을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좀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좀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소설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이 책이기도 하려니와 저는 사실 이 책에 주목하는 그 큰 이유가 하나는 보통 유목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정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야만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책의 저자는 유목 문명, 그러니까 정주 문명, 농경 문명과 대비되는 유목 문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농경 문명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농경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야만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로서 독특한 문명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고 이 정주 문명과 이 유목 문명이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게 세계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으로 보면은 유목 문명의 대표적인 스키타이 문명인데 그게 그리스 문명, 페르시아 문명하고 서로 대결을 하고 기량하면서 사실 서양 문명이 만들어지고 동양에 오면은 유목 문명의 원형이 흉노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골 제국, 몽골 제국으로 연결되지만 이 흉노 제국과 한 제국이 기량하면서 사실은 동양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 문명을 하나의 문명으로서 인정하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목 문명이라는 게 이동성 때문에 사실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정주 문화의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에 의해서 재단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역사 없는 종족, 역사 없는 문명의 역사를 불러넣어줬다. 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중국하고 그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이 유목 문명을 보는 이 사람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화이 사상에 젖어 있거든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명과 오랑캐의 이항 대립처럼 예. 역사를 보지 말자 하는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다른 형태의 문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 문명과는 다른. 말하자면 중화주의 문명과 야만을 말하자면 한족 대 오랑캐의 이항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다만 서로 다를 뿐이다. 그렇죠. 유목민과 정주인들 사이의 관계였을 거다. 관계다.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그 주어진 그 자연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명이 아니고 야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좀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크로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용어다. 예. 실크로드라는 거는 두 개의 거대한 문명, 중국 문명과 서양 문명, 사실 로마죠. 동쪽에는 한 제국이 있고 저쪽에는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둘 사이를 잇는 점이라는 건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점점이 이어지는 길. 근데 거기는 빈 공간인 거죠, 사실은. 점만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거기는 훨씬 인구가 희박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독특한 양식의 문명이고 독특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체제도 정주 문명의 정치체제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이다. 실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 나름의 체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쪽에 스키타이가 그랬고 뭐 동쪽에 흉노가 그랬고. 지금 이 저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기야마 마사야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쪽 전공이 뭐야이죠? 원래 몽골사 전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몽골사. 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아직까지 유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된 적이 없는 모양이죠. 번역서들은 꽤 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그 김원홍 교수가 중앙아시아사를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슨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했죠. 그래서 그 유목 문명에 대해서는 가장 그 독보적인 책이 그 프랑스에서 나온 그 유목 제국사라는 건데 그 책도 번역을 해냈고 그 다음에 그 몽골 제국과 관련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족지라든가 뭐 징기스칸지 뭐 등등 책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몽골 비사 이런 것들을 번역해냈죠. 문명을 야만 대 문명의 이양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다만 유목과 정주 문명의 차이일 뿐이다는 주장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웃긴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또 하나 2분의 2분법도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유목과 정주라는 게 경계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 자체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가 흔히 중국을 중앙의 한족이라고 규정하고 정주인들의 문화였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정주 문명과 소위 유목 이동 문명의 혼합 형태 아니었던가요? 근데 약간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화라든가 화하라는 이제 중국 프로퍼가 지금의 중국이 다 화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황하강 상류 지역의 좁은 데였다가 그 범위가 점점점 확대돼 나갔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 한때 이제 통일된 제국, 진때 통일된 제국이 되고 진시황이죠. 예, 진시황이 진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국의 정치적인 지배하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그 삼국지에서 나온 말 여러분들 맹획을 뭐 7종 7분이란 말 그 오사성에서 배울 텐데 그 맹획을 요즘은 그런 거 안 배웁니다. 안 배웁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유리의 제갈량. 네, 제갈량이 그 맹획이 남방에 있는 그 야만족의 우두머리인데 이제 그 남쪽 국경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복을 하러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지가 지금 호남성의 장사입니다. 예. 장차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진구를 해가는데 그래봤자 지금 기껏해야 뭐 운남 귀주 이쪽까지도 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맹획을 이제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줬다가 7번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7종 7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삼국시대 그러니까 한이 망해가는 그 시점에도 그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거죠. 예. 화가족의 중국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명나라하고 청만을 비교해도요. 그 명의 강역은 지금 중국의 반이 안 됩니다. 명나라. 예. 지금 중국의 강역은 청나라 때 강역인데 청이 그 만주족이 명을 입관해가지고 명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청의 강령이 명나라 때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랬죠.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티베트를 지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장성, 티베트성만이 아니라 사천성의 상당 부분, 그 다음에 칭하이성의 상당 부분이 다 티베트였고, 칭하이, 그 다음에 신장, 신강이죠. 한자로 신강. 새로운 신장의 땅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걸륭제 때 거기를 얻었기 때문에 신강이라고 불렀고, 몽골도 사실은 그 청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몽골 내부에 분열이 있어서 동쪽 그 몽골 그 할하 부족이 청나라 사람들을 만주족을 끌어들여가지고 서쪽 그 오이라트 부족을 쫓아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청이 그 중국을 몽골을 내몽고부, 외몽고부 2개부로 나눠서 통치하게 됨으로써 지금 몽골이 이제 중국의 일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동북 삼성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명나라 때 강역보다 넓습니다. 명나라 때 청나라는 예, 만주족이잖아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 청이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러면 청나라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소위 한족의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중국의 그 한족이 세운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 늘 이제 논란이 많지만 사실은 진은 그 춘추 때만 해도 오랑캐로 여기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도 한족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서융의 일부 강족이라고 여겨지죠. 예. 많은 사람. 그래서 전국시대에 와서야 중국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그 강족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국 저 서쪽에 가면 예, 사천성에 가면 있습니다. 티베트족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잖아요. 한은 한족이 세운 나라죠. 당나라는 어떻게 돼요? 당은 그 뿌리를 수단은 어때요? 수나라. 그 사람들은 전부 선비족입니다. 뿌리는. 수나라, 당나라는 예. 선비족이에요. 예, 왕가의 뿌리는 선비족. 한족은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나라. 요는 그 안에 세운 나라고요. 키타이. 요는 키타이. 예. 지금도 러시아 애들은 중국을 키타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한족의 국가는 아니었죠. 그거 아니고, 그럼 예. 몽골이고. 그러니까 그 송나라하고 그러니까 한송명 정도가 그 한송명.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왜요? 저는 기분 안 나쁜데요. 아니 그렇게 그 이분법이 제가 이분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정주 문명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정주 문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유목이라고 해도 거기도 정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옮겨 다니는데